네, 엄마 안녕.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미치 앨범 장편소설 제 세 번째 만남 용서의 장 시작할게요.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에디의 몸이 붕 뜨더니 따뜻한 공기가 그의 몸을 휘감았다. 하늘이 에디에게 끌려오는 듯 하더니 부드러운 담요처럼 살갗에 닿는 느낌이 밀려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별무리가 옥빛으로 터지다가 푸른 하늘에 소금을 뿌린 듯 흩어졌다. 에디는 눈을 깜빡였다. 산속이었다. 산은 끝없이 뻗어 있었고 정상에는 흰 눈이 쌓여 있었다. 곳곳에 울퉁불퉁한 바위와 보랏빛 산기슭이 있었고 저 아래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의 평지에는 크고 검은 호수가 보였다. 물 위에 달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산마루 아래쪽에서 반짝이는 오색등이 에디의 눈에 들어왔다. 몇 초에 한 번씩 오색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며 그는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제야 그는 쌓인 눈이 발목까지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발을 들어 힘껏 흔들어대니 털어낸 눈송이가 금빛으로 빛났다. 눈은 차갑지도 축축하지도 않았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한 번 더 몸을 만져봤다. 어깨와 가슴, 배를 눌렀다. 팔뚝은 근육으로 탄탄했지만 몸통은 더 물컹했다. 그는 머뭇거리다 왼쪽 무릎을 손으로 쥐었다. 꾹꾹 쑤시는 통증이 느껴지자 에디는 눈살을 찌푸렸다. 대위와 헤어지며 부상당한 자국이 없어지기를 바랬는데 지상에 있을 때처럼 다리 저는 뚱보사내가 된 것 같았다. 도대체 왜 천국은 아픈 곳을 되살려내는 걸까? 좁은 산마루 밑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쫓아갔다. 순수하고 고요한 정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서 상상하던 천국의 모습과 비슷했다. 순간 에디는 궁금했다. 내가 거쳐야 할 과정이 끝난 걸까? 대위의 말이 틀렸을까? 더 만날 사람이 없는 걸까? 눈밭을 지나고 바위를 넘어 넓은 공터로 갔다. 불빛은 바로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에디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깜빡거렸다. 눈밭에 마차 모양의 건물이 서 있었다. 스테인리스로 외장을 한 빨간 지붕의 건물 간판에는 식사라고 적혀 있었다. 식당이군. 에디에게 이런 분위기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던 탓이리라. 식당은 자리마다 칸막이를 세워 의자의 등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주방에 조리대는 번쩍였다. 작은 창틀이 식당 입구까지 쭉 줄지어 있었다. 밖에서 보면 손님들이 기차의 식당 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에디는 창을 통해 손님들이 손짓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눈 덮인 계단을 올라 현관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오른쪽에 앉은 나이 든 부부가 파이를 먹고 있었다. 그들은 에디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른 손님들은 대리석 카운터 앞에 놓인 회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코트를 벽에 걸고 칸막이 안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같았다. 어떤 부인은 1930년대에 유행한 옷깃이 높은 드레스 차림이었고 팔뚝에 1960년대의 평화 상징을 문신한 장발 청년도 있었다. 부상당한 것처럼 보이는 손님도 여럿 있었다. 작업복 차림의 흑인 남자는 팔 한쪽이 없었고 10대 소녀는 얼굴에 깊은 흉 자국이 있었다. 에디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종이로 만든 흰색 모자를 쓴 요리사들과 김이 나는 음식 접시들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붉은색 소스며 노란 버터크림이며 음식마다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띠었다. 에디의 시선이 오른쪽 구석의 마지막 칸막이로 옮겨갔다.
그는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점점점 설마 이럴 수가 아닐 거야. 그가 나직이 내뱉었다. 에디는 식당 문에서 몸을 돌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몸을 획 돌려서 다시 들여다보다가 창틀에 몸이 부딪혔다. 에디가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힘껏 내리쳤다. 그럴 수 없어. 에디는 연신 소리를 질러댄 후에야 하고 싶던 말을 할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입에 올리지 않았던 말이 목구멍을 밀고 올라왔다. 그는 그 말을 내뱉었다. 어찌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칸막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시거를 들었다. 에디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몇 번이고 소리쳐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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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은 생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어두침침한 제양군인 병원의 복도. 복도 한쪽에 대기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케이크가 든 흰 제과점 상자가 얹혀 있었다. 에디의 어머니가 상자를 열어 케이크에 초를 꽂기 시작했다. 케이크 양쪽에 각각 12개씩이었다. 에디의 아버지, 조, 마거릿, 미키, 셰이가 주위에 둘러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누구 속량 있어요?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둘러서 있던 남자들이 제각기 주머니를 뒤졌다. 미키가 재킷에서 성냥을 꺼내다가 그만 담배 2개 피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침내 에디의 어머니가 성냥을 받아 초에 불을 붙였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땡 소리가 나더니 환자용 침대가 나타났다. 준비가 되었네요. 가지요. 사람들이 걸음을 떼자 불꽃이 가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에디의 병실로 들어가며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자 옆 병상의 부상병이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뭐야? 하지만 그는 곧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다시 자리에 누웠다. 작게 부르던 노래는 갑작스런 방해로 끊어졌고 그나마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에디의 어머니만이 혼자 노래를 이어 불렀다. 에디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에디. 에디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베개를 등에 받치고 앉았다. 화상 부위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한쪽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목발이 한 쌍 놓여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에디는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조가 짐짓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러자 모두가 안도한 듯 맞장구를 쳤다. 좋구나. 그래, 아주 좋아 보여. 마거릿이 에디에게 머리를 숙이고 속삭였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하셨어. 이어 에디의 어머니가 자기 순서라도 된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가 케이크 상자를 에디에게 내보였다. 에디가 어머니를 보며 입을 달싹였다.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는 에디에게 미소를 보낸 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걸 어디에다 놓을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키가 의자를 당겨 놓았고 조가 작은 테이블 위를 치우는 동안 마거릿은 에디의 목발을 옆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부산을 떨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뒤쪽으로 물러나 벽에 슬며시 기댄 것만 빼면 아버지는 내내 팔에 재킷을 걸친 채 에디의 다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발목까지 깁스를 한 다리. 에디의 시선이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창틀만 문질렀다. 에디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자 근육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눈물을 감추려고 속으로 안간힘을 썼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 어쩔 수가 없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든 깨끗한 유리 같아서 보살피는 사람의 손자국을 흡수하기 마련이다. 어떤 부모는 유년기의 유리에 손자국을 내고 어떤 부모는 금이 가게 만든다. 그중 몇몇은 유년기를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다시 맞출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에디의 아버지가 처음 입힌 상처는 무관심이었다. 아기 때 그는 에디를 안아준 적이 없었고 좀 더 자란 후에도 애정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몸짓으로 팔을 붙들곤 했다. 에디의 어머니가 애정을 쏟을 때 아버지는 훈육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토요일이면 아버지는 에디를 루비가든에 데리고 갔다. 에디는 회전목마와 솜사탕을 기대하고 집을 나섰지만 1시간쯤 후에 아버지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대신 아이 좀 봐주겠나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보통 오후 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고 그때까지 에디는 줄 타는 사람이나 동물 조련사와 함께 지내야 했다. 소년기에는 해변의 나무 산책로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관심을 기다렸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반바지 차림으로 경비실의 도구 상자에 올라앉아서 아버지가 쳐다봐 주기를 기다렸다. 가끔 나도 도울래요.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나섰지만 아침에 페리스 회전바퀴 밑에 기어들어가서 전날 밤에 손님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만 떨어졌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적어도 나흘 밤은 카드판을 벌였다. 카드판에는 돈과 술병, 담배, 규칙이 있었다. 에디가 지킬 규칙은 간단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것. 한 번은 옆에 서서 카드패를 보는데 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며 손등으로 에디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나한테 대고 숨쉬지 마라. 에디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자 어머니는 에디를 얼른 끌어안으며 남편을 노려보았다. 그 후 에디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노름이 잘 안되고 술병을 다 비운 날 어머니가 이미 잠들어 있으면 아버지는 아이들의 방에 와서 분통을 터뜨렸다. 장난감을 모조리 모아서 벽에 던지고 아들들을 매트리스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허리띠를 뽑아 채찍질을 했다. 돈을 낭비한다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에디는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설사 어머니가 깬다고 해도 아버지는 나가 있어 라고 윽박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잠옷자락을 움켜쥐고 무기력하게 복도에 서 있는 걸 보면 에디의 마음은 더욱 좋지 않았다. 유년기의 유리에는 단단하고 냉담하고 분노로 달아오른 손자국들이 찍혀졌다. 어린 시절 에디는 두들겨 맞았고 매질을 당하며 보냈다. 이것이 무관심 이후 두 번째로 입은 상처였다. 폭력의 상처. 폭력에 어찌나 익숙해졌던지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은 얼마나 심하게 맞을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모든 걸 겪으면서도 에디의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좋아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폭력을 휘두르고 상처를 입혀도 아들은 아버지를 좋아하는 법이니까. 아들들은 그렇게 마음을 바치는 법을 배운다. 신이나 여자에게 마음을 바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마음을 바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설명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때론 타다 남은 작은 붓이라도 되살리려는 듯 에디를 대견해 하는 것으로 무관심 뒤에 숨겨진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14번가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면 아버지는 담장 뒤에 서서 에디가 시합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가 친 공이 외야 쪽으로 날아가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에디는 베이스를 돌았다. 가끔 에디가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는 주먹이 까지고 입술이 터진 것을 알아차리곤 했다. 아버지가 다른 애는 어떻게 됐냐? 라고 물으면 에디는 흠씬 패줬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만족해했다. 에디가 조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자 조는 창피해서 방에 숨었지만 아버지는 형은 신경 쓰지 마라. 네가 강한 사람이니 형을 지켜줘. 아무도 형한테 손대지 못하게 해. 라고 말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에디는 여름이면 아버지처럼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될 때까지 놀이공원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기구의 브레이크 레버를 조절해서 천천히 정지시키는 일을 했는데 몇 년 후에는 정비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정비 일을 시켜보며 아들을 테스트했다. 망가진 운전대를 주면서 손봐라고 말했고 뒤엉킨 사슬을 주면서 손봐라고 말했고 또 녹슨 흙받기와 사포를 가져와서 손봐라고 말했다. 에디는 그때마다 그 일을 끝내서 아버지에게 다 됐는데요 라고 말했다. 밤이 되면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모였다. 어머니는 스토브 앞에서 음식을 하느라 땀을 흘렸고 형 조의 머리와 살갗에서는 바닷물 냄새가 풍겼다. 조는 여름이면 루비 같은 수영장에서 일을 했다. 조는 거기서 본 사람들이며 그들이 입은 수영복과 씀씀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에디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었다. 그 녀석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물 말고 다른 건 감당 못하겠어. 그래도 에디는 저녁이면 햇볕에 그을린 깔끔한 모습에 형이 부러웠다. 에디는 아버지처럼 손톱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엄지손톱으로 손톱 밑에 때를 빼곤 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씩 웃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데 뭘 그러냐? 아버지는 새까만 손톱을 들어보이며 그렇게 말하고서는 맥주잔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벌써 건장한 10대 소년이 된 에디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했다. 애정 같은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법. 마음을 알면 그뿐이잖아. 애정의 부정, 그것이 에디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그러다 에디가 전쟁터에 갔다 온 후 어느 날 밤 그나마 있던 아버지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에디가 다리에 깁스를 풀고 군인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아버지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고 에디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전쟁터의 어둠은 에디를 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집안에서 갇혀 지냈을 뿐 아니라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에잇 마거리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에디는 몇 시간이고 부엌 창문을 통해 공원의 회전목마를 바라보며 다친 무릎을 문질렀다. 어머니는 저 아이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짜증이 심해졌다. 그는 절망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런 에디의 모습이 한없이 약해 보였을 뿐이었다.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술 기운 때문에 발음이 분명치 않았다. 에디가 몸을 뒤척이자 아버지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일어나, 가서 일자리 구하라고. 아버지는 흔들리는 몸을 가누며 에디에게 다가가서 몸을 밀어냈다.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일어나서 일자리 구해. 일어나. 나가서 일을 구하라니까. 에디는 팔꿈치를 대고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해. 일어나. 그만하세요. 에디가 빽 소리를 치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획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술과 담배 냄새가 섞여 악취가 풍겼다. 아버지는 아들의 다리를 힐끗 쳐다봤다. 그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대듯 내뱉었다. 저것 봐. 그렇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가 비틀비틀 물러서며 주먹을 날렸지만 에디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들었다.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늘 맞아 마땅한 것처럼 묵묵히 매질을 당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방어를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공중에 뜬 자기 주먹을 쳐다보았다. 그가 콧구멍을 벌렁대더니 이를 갈면서 팔을 뿌리쳤다. 그는 플랫폼에서 빠져나가는 기차를 쳐다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에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는 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이 에디의 유리에 남은 마지막 손자국이었다. 침묵. 남은 세월 동안 침묵이 맴돌았다. 에디가 아파트를 구해 나갔을 때에도 아버지는 침묵했다. 에디가 택시 기사로 취직했을 때도 그는 침묵했고, 에디의 결혼식에서도 침묵했다. 어머니는 그만 마음을 돌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이를 꽉 물고는 그놈이 내게 손을 들었어 라고만 말했다. 마음을 풀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꾸할 뿐이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 그들 부자의 삶도 그랬다. 무관심, 폭력, 침묵. 이제 죽음 너머에 알 수 없는 곳에 선 에디는 스테인리스 벽에 등을 대고 눈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사랑을 갈구하는 그 사람. 그는 천국에서까지 아들을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의 거부가 다시금 가슴을 도려냈다. 아버지. 에디는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 화내지 말아요. 그는 당신 말을 못 들으니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에디가 고개를 들었다. 바로 앞에 노 부인이 서 있었다. 눈밭에 서 있는 부인은 볼이 늘어진 수척한 얼굴에 장밋빛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백발을 곱게 빗어 넘겨 분홍색 두피가 군데군데 드러났다. 파란 눈동자의 노부인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에디는 그녀가 기억나지 않았다. 부인이 입은 실크와 쉬폰으로 된 드레스는 과거 시대의 옷이었다. 턱바지처럼 생긴 드레스의 윗부분에는 흰 구슬이 달려 있었고 목 바로 밑에는 벨벳으로 된 나비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었다. 스커트에는 모조 다이아몬드 버클이 있고 옆선을 따라 스냅 단추와 고리가 있었다. 부인은 양손으로 파라솔을 들고 우아한 자세로 서 있었는데 에디는 부인이 부자일 거라고 짐작했다. 노부인은 그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언제나 부자였던 건 아니랍니다. 당신이랑 비슷하게 자랐지요. 도시의 뒷골목 끝에 살았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일하러 다녀야 했거든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버는 돈을 모두 집에 내놔야 했지요. 에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왜 아버지가 제 말을 듣지 못하지요? 노부인은 쌩긋 웃었다. 왜냐면 그의 영혼은 안전하고 온전한 그의 영혼은 내 영혼의 일부니까요. 그는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당신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있고요. 왜 아버지가 부인을 위해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이리 와요. 순식간에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이제 식당 불빛은 마치 계곡에 떨어진 별처럼 점으로 반짝였다. 아름답군요. 안 그래요? 노 부인이 말하자 에디가 그녀의 눈을 쫓았다. 그녀에게 뭔가가 있었다.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인이 제 세 번째 사람입니까? 에디가 말했다. 그래요. 부인이 대답했다. 에디는 머리를 극적였다. 도대체 이 부인은 누굴까?
적어도 파란 사내와 대위는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 관련이 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을까? 왜 지금? 예전에 에디는 죽고 나면 앞서 떠난 사람들과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을 가지곤 했다. 그는 여러 장례식에 참석했다. 검은 정장구두를 닦고 모자를 찾아 쓰고 묘지에 서서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왜 사람들은 떠나고 난 아직 여기 있을까? 어머니, 형, 숙모와 삼촌들, 친구였던 노엘, 마거릿, 목사는 늘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늘왕국에서 모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데 여기가 천국이라면 그들은 모두 어디 있을까? 에디는 낯선 노부인을 빤히 쳐다봤다. 더 외로워졌다.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상을 볼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신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나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그는 머뭇거리다 다음 질문을 했다. 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부인은 실눈을 뜨고 쳐다보며 되물었다. 돌아가다니요? 제가 제 삶의 마지막 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면, 교회에 착실히 나가겠다고 약속이라도 하면 돌아갈 수 있나요? 왜요? 노부인은 재밌다는 듯 물었다. 왜냐고요? 에디는 반문했다. 그는 차갑지 않은 눈을 맨손으로 닦아냈으나 물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왜냐고요? 왜냐면 이곳이 제게는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천국에 오면 천사가 되어야 할 텐데 천사 같은 기분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요. 내 죽음마저도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두 손뿐이에요. 내가 구하려고 한 그 아이의 손 말이에요. 아이를 당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손을 잡았을 텐데, 바로 그때 내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나요? 옮겨왔어요? 창조주를 만났나요? 노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죽었죠. 기억나는 건 그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랑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죠. 원래는 죽으면 평온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자신과 평온해지면 모든 게 평온하죠. 노부인이 말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에디는 고개를 저었다. 전쟁 이후 매일 느끼던 혼란에 대해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그 악몽들, 뭘 봐도 심드렁한 마음, 선착가에 혼자 나가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보면 함정에 빠져 무력해진 채 달아나지 못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난감했는데 그는 노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언짢아 하지 마세요, 부인. 하지만 저는 부인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알아요. 에디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어떻게요?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예요. 노부인이 말했다. 앉을 데가 없는데도 그녀는 앉았다. 그냥 공중에 몸을 앉더니 숙녀답게 다리를 포개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산들바람이 불자 에디는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아까 말했듯이 난 일을 하러 다녔어요. 해마 그릴이라는 곳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지요. 당신이 자라던 바닷가 부근에 있는 곳이에요. 기억하겠지요? 부인이 식당 쪽을 가리키자 에디는 앞에 모든 게 다시 나타났다. 아, 그래, 거기. 역시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싸구려 식당이라고 불렀다.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부인이요? 부인이 해마그릴의 종업원이었다고요? 에디가 말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노부인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요. 난 부두 노동자들에게 커피를 나르고 인부들에게 게살과 베이컨을 갖다 줬지요. 그 시절에 나는 매력적인 아가씨였어요. 프로포즈도 많이 거절했지요. 언니들은 그런 나를 보며 네가 뭔데 그렇게 콧대가 높아? 그러다가 홍기 놓쳐서 노처녀 되겠어. 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근사하게 생긴 신사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미남은 처음 봤죠. 그는 줄무늬 양복에 중산모를 쓰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자르고 콧수염을 기른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지요. 내가 음식을 가져가자 목례를 했는데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가 동료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그의 묵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가 내 쪽을 쳐다보는 걸 2번이나 봤지요. 그는 계산을 하다가 자기 이름이 에밀이라면서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알았죠. 빨리 신랑감을 고르라는 언니들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겠다는 걸요. 우리는 연애 기간 내내 즐거웠어요. 에밀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때까지 가보지 못한 곳에 날 데려갔고 내게 어울릴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옷을 사줬어요. 가난한 생활을 하느라 맛보지 못한 근사한 식사를 하게 해줬고요. 에밀은 목재와 철강에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돈을 펑펑 썼고 위험한 일에도 투자했지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달려드는 사람이었지요. 에밀이 나 같은 가난한 여자한테 끌린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혐오했고 그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을 즐겨 했지요. 그래서 바닷가에 휴양시설을 찾아다녔죠. 그는 구경거리며 짠 음식, 집시, 점쟁이, 다이빙하는 여자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또 우리 둘 다 바다를 사랑했지요. 어느 날 발목까지 물이 잠기는 모래밭에 앉아 있는데 그가 내게 청혼했어요. 난 정말 기뻤고 그 자리에서 허락을 했지요. 그때 바다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나를 위해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순간의 행복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영원히 젊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겠다고요.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에밀은 약속을 지켰어요. 몇 년 후 그는 철도회사와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철도회사는 주말에 승객을 늘릴 방도를 찾고 있었죠. 놀이공원들이 대개 그래서 생기잖아요. 에디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요정들이 사탕 막대기로 요술을 부려 놀이공원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놀이공원은 철도회사가 돈을 벌려고 벌이는 사업이었다. 기차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도 기차를 이용하게 하려고 종착역 부근에 놀이공원을 세웠다. 예전에 에디는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종착역이라고, 종착역에서 일한다고 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노부인이 계속 설명했다. 에밀은 이미 확보하고 있던 목재와 철강으로 대규모 방파제를 세워 아주 멋진 장소를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 마법 같은 기구를 들여왔어요. 프랑스에서 회전 목마를 수입했고 페리스 회전바퀴는 독일에서 열린 국제전시회에서 들여왔지요. 탑과 뾰족탑이 있었고 수백 개의 백열등 때문에 밤이면 어찌나 환했는지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서도 공원이 보였어요. 에밀은 동네 사람들, 서커스 단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백 명이나 고용했어요. 동물들과 줄 타는 사람들, 어릿광대도 데려왔지요. 마지막으로 정문이 완성되는데 정말 웅장했어요. 다들 그렇게 말했죠. 정문이 완성되자 에밀은 내 눈을 가리고 날 정문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난 처음으로 정문을 봤지요. 노부인은 에디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
그녀는 실망스러운 듯이 에디를 쳐다봤다. 정문 말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나요? 이름에 대해 궁금했던 적 없어요? 당신이 일했던 곳인데요. 아버지가 일했던 곳인데요. 그녀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볍게 건드렸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다. 내가 루비예요. 에디는 33. 33살이 되던 날, 그날 새벽 에디는 숨이 막혀 오는 느낌에 퍼뜩 잠에서 깼다. 숱 많은 검은 머리카락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을 깜빡여 보아도 눈앞의 어둠이 쉽사리 떨어지진 않았다. 에디는 주먹과 팔에 시선을 맞추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전쟁터도 그 마을도 그 화염속도 아닌 제과점 위층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 꿈 멈출 날이 있을까? 4시가 되기 직전이었다. 다시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에디는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오른쪽 다리를 먼저 침대에서 내렸는데 그렇게 해야만 왼쪽 다리가 뻣뻣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아침을 맞았다. 한 다리는 걷고 한 다리는 절름거리고. 욕실. 에디는 거울로 핏발선 눈을 살펴보고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언제나 똑같은 꿈이었다. 전쟁터에서의 마지막 밤, 화염 속에서 헤매는 꿈. 마을의 온두막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고 귀에 거슬리는 끽끽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다리를 쳤다. 찰싹 때려 보았지만 늘 박자를 놓치곤 했다. 다시 찰싹찰싹 불길이 점점 거세지면서 엔진처럼 으르렁대는 소리가 났고 그때쯤이면 스미티가 나타나서 그를 불렀다. 어서 와, 빨리 오라고. 에디는 대꾸하려 했지만 입을 벌리면 목구멍에서 끽끽 소리가 날 뿐이었다. 그때 뭔가 그의 다리를 움켜잡더니 진흙탕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곤 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올랐다. 언제나 똑같은 꿈이었다. 가장 고약한 괴로움은 불면증이 아니라 꿈이 남기는 어둠이었다. 그것은 하루를 뿌옇게 흐려놓았다. 행복한 순간조차도 뭔가에 휩싸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꺼운 얼음장 밑에 숨어있는 검은 구멍 같았다. 에디는 조용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택시는 늘 주차해두는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다. 운전석에 앉으며 앞 유리창에 습기를 닦아냈다. 마거리 댁에는 그 어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물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힘이 없어서 그래. 그걸로 끝이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슬픔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아는 것은 뭔가 앞에 끼어들어 길을 막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겠다는 꿈도 여행을 떠나려는 마음도 접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거기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에디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모퉁이에 택시를 세우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집에서는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문을 열자 식탁 위에 케이크와 리본으로 묶은 흰색 봉지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에요? 마거릿이 침실에서 소리쳤다. 그는 먼저 흰 봉지를 집어들었다. 태피 사탕이었다. 루비 가든에서 사온 것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거릿이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에디가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었는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까지 발라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에디는 이런 순간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내면의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날 내버려둬. 즐겁게 느끼도록 내버려두라고. 그는 어둠에게 외쳤다. 마거릿은 노래를 마치고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태피 사탕 집기 놀이를 해볼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에디가 아내에게 키스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에디, 안에 있나 에디? 제과점 주인 나탄슨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가게 뒤쪽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의 집에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에디가 문을 열자 목욕 가운을 걸친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문간에 서 있었다. 에디, 내려와 보게. 전화가 왔네.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내가 루비예요. 에디는 그제서야 왜 부인의 얼굴이 익숙했는지 깨달았다. 놀이공원이 개장할 당시 운영 지침서와 서류 속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옛날 정문이, 에디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 있던 루비가든의 정문에는 커다란 아치형 구조물이 있었다. 역사적인 프랑스 교회를 본떠 만든 것으로 쇠로 호물판 기둥이 있었고 꼭대기에 둥근 지붕이 있었다. 그리고 둥근 지붕 바로 밑 관람객이 드나드는 곳에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그림이 있었다. 이 여인, 루비였다. 에디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에 없어졌는데요. 그가 말꼬리를 흐렸다. 화재가 났지요. 맞아요. 아주 큰 화재였어요. 루비는 턱을 당기고 눈을 내리깔았다. 무릎 위에 놓인 뭔가를 읽기라도 하듯이 독립기념일이었어요. 7월 4일 국경일이었죠. 에밀은 국경일이 장사가 잘 된다면서 좋아했어요. 독립기념일에 손님이 많으면 여름 내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에밀은 불꽃놀이를 준비시켰고 고적대도 데려왔지요. 임시 직원도 더 뽑았어요. 주로 주말에만 일하는 부두 인부들이었지요. 그런데 독립기념일 전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해가 진 뒤에도 무척 더워서 임시 직원 몇 명이 창고 뒤 야외에서 자기로 했나 봐요. 그 사람들은 음식을 구워 먹으려고 드럼통에 불을 피웠죠. 밤이 되자 술판을 벌이며 흥청댔고 가볍게 불꽃놀이를 하려고 화약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 불똥이 튀었죠. 그 시절에는 모든 게 타르와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나머지 일들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불이 중앙통로로 번지면서 음식 가판대와 동물 우리에 옮겨 붙었어요. 물론 임시 직원들은 달아났지요. 누군가 집으로 우리를 깨우러 왔을 때쯤 루비가든 화염에 휩싸여 있었어요. 집의 창문으로 무시무시한 주황색 불길을 봤지요. 소방서에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증기 엔진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난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당연히 에밀은 가보려 했지요. 성난 불길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서 오랜 세월 공들여 세운 것을 구하려 했어요. 결국 분노와 절망에 빠졌고 정문이 불길에 휩싸이자 내 이름과 그림이 붙은 정문이 타는 것을 보자 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잊었어요. 남편이 물을 담은 양동이를 막 부으려는 순간 기둥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노부인은 손가락을 모아 입술에 대고 말을 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 인생은 영영 바뀌고 말았지요.
에밀은 배짱 두둑하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어서 최소한의 보험만 들었거든요. 전 재산이 날아갔고 내게 준 황홀한 선물도 사라져 버렸죠. 그는 절망감에 빠져서 잿더미가 된 부지를 펜실베니아의 사업가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어요. 그 사람은 루비가든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재개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소유가 아니었지요. 에밀은 몸도 마음도 망가졌어요. 3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혼자 걸을 수 있었지요. 우리는 이사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가서 소박한 생활을 했지요. 나는 다친 남편을 간호하면서 조용히 소망 하나를 품었어요. 루비가 말을 멈췄다. 에디가 물었다. 어떤 소망이죠? 그이가 루비가든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소망이었죠. 네, 엄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서 남편이 마루에서 테레비 틀고 있어가지고 가끔 테레비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는 테레비 소리 듣지 말고 내 목소리만 들으세요. 어쨌든 다음에 이 책이 270페이지 정도까지 있거든요. 아니다 267페이지. 근데 지금 169페이지까지 했으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읽을게요. 오늘은 이쯤에서 끊어요. 바이바이. 굿데이. 굿나잇. Have a good time. Bye.